자, 그러면 이강백의 결혼의 제재계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갈래는 현대희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막극, 짧은 이제 하나의 극으로 이루어진 극이에요. 그리고 실험극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거예요. 실험극이어서. 그리고 비판적이고 이제 보시면 내용이 이제 결혼에 대한 뭐 진정한 사랑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희극적이겠죠. 재미있는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이제 현대나 어느 저택의 응접실이 이제 배경이고요. 소재는 한 남녀의 결혼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예요. 주제는 이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을 보시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요. 무대하고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이제 특이한 면이고 그리고 관객을 또 극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실험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나오죠. 자, 남자가 등장을 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을 한다. 사기꾼의 이야기가 쓴 이야기책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책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관객이 이제 남자의 처지를 파악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책의 내용이 바로 이 남자에 대한 내용이죠. 남자라고 하니까 이름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 이야기책의 사기꾼은 남자죠. 자,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이나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본다. 약간 그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 생각나네요. 그 자스민 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로 왕자 행세를 했었던 그죠? 자,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맞선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인이 등장을 해서 이제 빌린 이거 있죠. 저택이나 뭐 모자, 넥타이, 의복 이런 거. 자, 이런 하인은 중간중간 등장해서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간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은 바로 이제 보조적인 인물이죠. 보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기계적으로 회수해가는 인물이에요. 자, 볼게요. 자, 왜들 그러시죠? 남자는 이렇게 오는 이번에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가지고 간 거예요. 이번에 이제 넥타이가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돼서 넥타이를 이제 회수해 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황당하죠. 갑자기 하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니까 여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지. 그죠? 네? 이렇게 했어요. 남자는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여자가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이 등장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한 진정한 사랑 이런 거. 그래서 소유하는 거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이요. 소유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죽으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소유다라는 깨달음을 남자가 가지게 됐다. 이제 그런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입장에서 황당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작품의 이제 주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의 주제가 아까 뭐였어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주제 의식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그 목을 누가 가져가고 목을 하인이 가져가고 넥타이만 남았으면 하하하하 이렇게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죠?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겸연쩍다 이렇게 보시면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있죠. 그 뭐 뻘쭘하다. 그 뻘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뻘쭘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여자는 지금 황당하니까 왜 가져가는 거지? 뭐야 이 상황 뭐지? 이렇게 설명도 안 해줘 또 남자가 그지? 그건 그렇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제를 돌리려고요. 이제 화제를 돌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맞선을 보러 갔는데 맞선 상대가 빈털털이면 집으로 빨리 오고 부자거든 꼭 잡아라 하는 이제 그런 맹세였어요.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뭐 너그러우시다든가 아,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 방금 이제 넥타이 뺏어가서 황당해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좀 엄마 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 여자는 계속 이제 그 넥타이에 집중하는. 아니 넥타이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갑자기 넥타이 가져가면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그죠? 안 해주니까 갑자기 무슨 엄마 얘기에 갑자기 그죠? 근데 남자는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남자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시간이 다 돼서 가져간 거니까. 아니 왜 빼앗기셨죠? 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니까 옆에 와서 부동 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훔쳐오며 이제 하인은 이제 가져가고 또 옆에 와가지고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가지고 하인이 또 이 남자 옆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인을 쳐다보면서 왜 빼앗기셨죠? 그것도 난폭하게 이제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남북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가 더 관심 있죠. 하인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남자는 왜 가지고 가는지. 그런데 이제 여자는 당황스러운데 대답해주지 않고 그냥 당신 어머니 성품이 어떤지 그게 더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엥?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지만요 저는 왜 갑자기 뺏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이봐 여봐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인 하인 까치발을 딛고 일어서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은 왜 그렇게 남자의 물건을 가져간 거였어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은 맨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이나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이런 것들을 빌렸는데 빌린 물건이잖아요. 자신의 물건이 아니죠.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물건을 기계적으로 회수해가는 인물이 바로 하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알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지만 여자가 이제 당황스러워하니까 야, 5분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묵묵부답이죠. 얘기하지 않아요. 묵묵부답 뭡니까? 묵은 이제 침묵한다는 거예요. 부는 아니 붙자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거. 왜냐면 하인은 자기 할 일을 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인이 왜 남자의 물건을 빼앗아 갔을까요? 바로 이제 남자가 물건을 빌릴 때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의 물건을 뺏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남자가 빌린 그런 여러 가지 소품들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기계적인 태도로 회수해가는 인물이죠. 즉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 네가 소유한 그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라고 하는 시간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긴장감을 점점점 이렇게 고조시키는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점진적으로 이제 고조시키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남자와 그리고 그런 남자와 힘겨루기를 어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하인과 안돼 이렇게 하는 남자와의 사이에 그런 이제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분위기, 희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게 하인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시 5분만 빌려주게 했지만 대답이 없죠. 왜냐면 하인은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인은 회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했지만 역시 반응이 없다. 왜냐면 나는 회수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 좋아 좋다고. 자 뭐래요 하인이 얘기했는데 나더러 잘해보라 어렵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빌려달라고 해도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냥 잘해보래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자, 약속한 시간이 되면 남자의 물건을 빼앗아 가는 이제 하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요 이응은 빼버리고 그죠? 빼앗아 가는 하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죠.
자, 남자는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습니다. 그게 특징이 바로 뭐였어요? 그게 나타나는, 이 극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제, 어때요? 여기 없구나. 그 뒤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러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기 관객이에요. 그래서 이 극의 특징이 바로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여서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극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남자가 이제 관객석을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관객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론 그래요. 이제 속상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쵸? 말하진 않았죠. 자기가 그냥 둘러댄 말이에요.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하인한테 그죠? 속 좀 상합니다만 그냥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안 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관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역시 누구에게도 빌리고 있는 거야? 이제 관객한테 지금 넥타이 빌리고 있는 거죠. 당신 멋있어요. 넥타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관객과 소통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1970년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이제 이 소설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1970년대의 이 극에서 연극에서는 당시에 이제 남자들 거의가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관객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한 명쯤은 넥타이를 메고 있겠지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서 넥타이 좀 빌립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극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 상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들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니까 넥타이를 꼭 안 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넥타이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넥타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서 착용을 한 다음 관객과 소통하는 장면이죠. 빌렸어요. 남성 관객에게.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곳은 내 곳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 빌려온 것인지는 계속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계속 대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유의 의미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의 의미가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빌린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소유의 개념.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의 시간을 재고 난 이만 이렇게 자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객에게 빌리는 여기까지가 바로 관객에게 말을 걸어서 객석과 무대 경계를 허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관객이 이제 이 극에 참여를 하게 되죠. 넥타이를 빌려주고 그 넥타이를 가지고 이제 극이 전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고 또 극에 나타나 있는 상황과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주제의식 아까 소유에 대한 의미 있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다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유의 의미에 대한 그런 주제의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 남자는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자, 왜 급한 걸음으로 갔을까요? 이제 시간을 재고 지금 5분만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5분 동안 열심히 이제 넥타이 차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빌린 것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급한 걸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때요, 이제? 자, 다시 이제 넥타이가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죠?
아,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웃으면서, 아,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지금 이제 넥타이 하고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해서, 아,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역시 이제 관객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죠. 여자에게는 또 다시, 아,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얘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아까 하다만 얘기 무엇이었어요?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을 쉬고, 왜 작게 한숨을 쉬었을까요? 이제 둘이 맞선을 보고 있는 건데 남자는 계속 여자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남자 이런 거죠. 작게 한숨을 쉬고, 아,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나랑 아직 얘기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뾰루둥한 거예요. 남자가, 아,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어머니 다음에 이제 딸로 가는 거니까 어머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 이야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걸, 이것을 이제 의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반갑다, 너 너무 이뻐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의뢰 형식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질문. 이게 둘이 맞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정해져 있죠. 소개팅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해보시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나이가 어떻게 돼요? 무슨 과예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질문.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냥 뭐 형식적으로 대답하세요. 형식적으로 질문했으니까요.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폭이 베이스네, 그죠? 난폭한 베이스에다가 상냥이 조금씩 들어가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어머니가 막 마냥 상냥하신 분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이마에 손을 얹다. 이마에 손을 왜 얹었을까요? 아, 이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이마에 손 얹고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남자는 자기 이마에 손을 얹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자의 대답, 뭐요?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난폭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듣고 이 여자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험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원하는 남성은 자기는 아니니까요. 아까 어머니가 맨 앞에 그 앞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어머니, 뭐 이거 있었죠. 이거 맞선 상대가 빈털털이면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러라라고 하는 그 맹세. 근데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의 결혼이 순탄하지 않겠구나. 어머니의 이런 성격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시죠? 아,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어머니의 그런 벽이 부딪힌 거죠.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첫눈에 반하는 사람들도 결혼을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아직 대화를 앞부분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관계 발전이 별로 없잖아요. 아, 이러면서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께 머물고 있고 아직 이 여자로 이제 화제가 아직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그 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결혼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여자가 용기를 내셔야 해요. 힘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예.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여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하고 갑자기 이제 화제 전환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이제 화제를 바꿔서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갑자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갑자기 놀라긴 하죠. 한참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여자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내 얘기하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남자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거 무슨 얘기 이렇게. 자 볼까요?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요? 다 모르죠.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근데 갑자기 그냥 나왔고,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나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야, 덤. 자, 덤 뭔지 아십니까? 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주거나 받는 물건. 우리가 이제 보너스로 이제 서비스로 하나 얹어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팩트 하나 딱 사면 뭐죠? 막 예를 들어서 이 팩트를 사시면 키링 하나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키링. 이 키링이 바로 이제 얹어주는 서비스 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자신은 어떤다는 거. 이 메인이 팩트 요 메인 선물이 아니고 자신은 그냥 서비스처럼 얹어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덤처럼 얻은 삶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원래 이 목적이 있어서 내가 메인이 아니고 그냥 그 뭐지 이 메인에 얹어져서 나온 키링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말하죠.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제 팩트를 사면 옆에 그거 이제 사이드로 키링 같은 거 주는 건 자기는 이제 키링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인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께 주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본인은 덤이다. 저는 덤이요. 이제 어떤 거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 생긴 부수적인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게 덤인 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누군가 준 덤이라는 거는 어쩌다 보니 누군가에게 나에게 준 거고 어쩌다 주어진 것이 나라는 존재다. 그래서 난 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왜 여자는 이제 그립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제 보고 할까요? 덤, 덤, 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 이게 다 자기죠? 여자가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긴 덤인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달아나셨대요. 뺑소니를 쳤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어머니께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지금 이 남자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아버지가 물질로 여자의 어머니를 이제 꼬셔가지고 결혼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덤을 그리워한다. 왜냐하면 이 이 덤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빠 사랑 속에서 이제 어쨌든 생기게 된 게 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덤을 떠올리게 되면 자신을 낳고 자신이 태어나자 달아나신 이제 그런 아버지가 생각이 나겠죠. 왜냐면 아버지가 엄마에게 준 덤이 바로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덤을 떠올리면 뭔가 그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여자의 별명인 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덤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더 주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조금 더 얹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가가지고 사과 5개만 주세요 했는데 아이고 그래요. 사과 5개 주고 그럼 뭐 보너스로 복숭아 하나 더 주죠. 뭐 이렇게 하나 더 주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덤이에요. 자, 그런 건데 자, 이 작품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므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된 거예요. 이게 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얹어지게 된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 사랑에서 더 얹어지게 된 그 덤이 바로 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소유하고 다 생각을 해본다. 뭔가 가지는 거하고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덤이 아닐까. 결국에 다 덤이라는 거라면 결국에 우리가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럼 다 잠시 빌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주제의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남자가 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덤 이제 여자의 별명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어떤 공감, 동정, 연미, 내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란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덤으로 태어난 게 아닐까, 아버지도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자가 아버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랑 비슷한 덤이었던 거 아닐까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삶도 그런 덤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아버지와 유사한 상황인 남자를 미워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버지도 더 많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좀 비슷한 상황이지. 남자도 지금 사기꾼이고 뭐 여자에게 보여준 많은 재산은 다 잠시 빌린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이 남자를 미워하지 않겠구나 나중에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덤덤덤. 이제 이 여자의 별명이 돼버렸네. 이제 덤덤 여자를 이제 떠올려보면서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는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제겐 좋아요. 근데 여자는 이제 이 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덤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 덤이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주어진 이 삶 좋다라는 거예요. 왠지 홀가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왜냐면 부담이 없어. 왜냐면 덤이니까, 내 삶은 덤이니까 조금 더 준 삶인 거니까 나는 뭐 내 삶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그러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여자 자식이, 자기 딸이 메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딸이 내 삶은 그냥 생겨난 거야.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서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덤일 뿐이야. 그냥 저 얹어진 거 어쩌다 생겨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당연히 짜증을 내겠죠. 자,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서 키운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덤을 낳아서 키웠구나. 알 수가 있죠? 그만둘까요? 제 얘기?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남자에게 하고 있죠. 이제 그 얘기는 어때요? 자신에 대한 이런 은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마음을 많이 열었구나. 우리도 이제 뭔가 나에 대한 좀 가슴 아픈 얘기, 내가 말 못할 비밀, 이런 것들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하고 좀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남자와 좀 더 많이 가까워졌구나, 마음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에게 들려주는 여자예요. 더 해주세요. 여자, 더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덤은 이제 여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자, 벼르시는 거, 벼르다. 여기 나왔죠.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제 잘 될 거야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걸 우리가 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봐야지라고 할 때 나는 그동안 벼르고 벼르든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서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단단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저는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근데 그러겠죠. 아버지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딸도 이제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계신다.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얘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그런 슬픈 비밀을 얘기했다는 거, 굉장히 마음을 열었네요. 남자에게. 그죠? 그냥 마음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미 이제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좋게 칭찬하죠. 덤. 네? 아니요, 그냥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를 계속 불러보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뭔가 이제 자신이 찝찝하고 미안하고, 나도 사실은 모든 것을 빌린 사기꾼인데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아, 저 아닙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덤 이야기로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남자는 일어나서 넥타이를 풀어서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이제 빌린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돌려주죠. 이렇게 다시 돌려줍니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었다. 왜? 울고 있네요. 왜? 반성하고 있는 거구나. 나 이러도 될까? 괜찮은 걸까?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런 덤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덤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에게 어떤 반성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덤은 이제 여자의 별명이 됐죠. 남자가 이제 여자 부를 때 덤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덤으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덤으로 얻어진 게 아닐까. 아버지도 그런 게 아닐까. 결국에 이게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유한 거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덤인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 주제의식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 뭐였어요?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거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덤이다. 어차피 다 빌린 덤 같은 거다 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유는 빌린 것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다 빌린 것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덤이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진정하게 내가 다 완벽하게 소유한 건 없구나. 다 빌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주제의식과 이 덤이라는 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관객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하면서 관객석을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이 중얼거린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사는 여자에겐 들리지 않아요. 근데 관객은 들리죠. 이거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극에서 이제 방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미 이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여자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사실 사기꾼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혼잣말로 계속 덤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자는 거기서 뭐 하시죠? 계속 혼잣말로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에게 이제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남자입니다. 사랑이 이제 시작되고 있네요.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뭘 하고 계세요? 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인색하다라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색한 스크루지 영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아끼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인색한 스크루지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냥 부자의 그런 돈을 굉장히 많이 아끼다 보니 생긴 그런 버릇이에요. 이렇게 들러대는 말이에요.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전 됐습니까? 다시 뭐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남자 어깨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도 이제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덤 이야기 이후에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사이에 하인이 나타났네요. 하인은 어떤 존재였어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시간이 되면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었죠. 하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죠? 빌린 것이. 그래서 하인이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위압적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이나 위력 따위로 압박하거나 정신적으로 억누르는 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압박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압박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을 위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둥 하면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물건을 빼앗겨서 남자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남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장감이 조성된다. 한자 하이는 이제 이런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있는 인물이네요. 두려워지는 남자. 근데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여자 좋아하는데 이거를 또 빼앗기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이 나타났다는 건 뭔가를 또 빼앗길 시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추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눈을 감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감고 있는 걸요. 이미 여자는 어깨에 기대서 눈 감고 있는 거지. 여자는 혼자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로맨틱한 느낌인 거고, 남자는 이제 하인이 다가와서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눈을 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에서 난 지금 행복합니다. 남자는 이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해요. 여자도 그렇죠.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다 가져가 버렸네요. 이제 시간 다 됐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고 시시하여 대수롭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것들이 조그맣게 나게가 소유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난 이런 소유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왜? 여자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점차 사랑에 빠지고 있죠. 여자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어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하면서 이제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가 바로 이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이파리가 잔뜩 있었죠. 우리가 원래 나무에 이렇게 이파리가 잔뜩 있었는데 이런 이파리들이 전부 다 후 떨어지게 되죠. 가을이 되면. 근데 가을이 되면 떨어져야 겨울 나무가 되고 겨울 나무가 돼야 다시 봄이 돼서 다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파리들이 몽땅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도 나무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소유한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시 하나 나와 있죠. 또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다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자 생명을 돌려줬다,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다 똑같다. 생명일지라도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시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소유한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시 이제 두 번째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나무가 이파리 이렇게 다 돌려주게 되고 가을이 되자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자 고양이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게 되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진정한 소유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심지어 생명일지라도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그 진실한 게 바로 뭐예요?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내가 빌린 것이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내가 전부 다 빌린 것이고 모든 것은 빌린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진실, 소유의 진짜 의미 이런 걸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이에요?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죠? 다 빌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거야.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생명일지라도.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어떤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을 바로 이제 남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난 이제 자랑할 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거. 그런 진실 바로 무엇입니까?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는 거. 소유는 다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진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가 얘기를 하죠.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뭘요? 그런데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너 자랑거리 없니? 이렇게 물어봤죠.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자, 여자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남자가 봅시다 어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었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낸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자랑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신 얼굴을. 자, 그러면서 하인이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여있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박았다. 이제 모자도 이제 소유하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회수를 했죠. 아, 이번에 모자가 의자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작은 것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자를 뺏겼으니까 모자 작은 거를 뺏긴 거예요. 큰 거 의자가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남자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걸 좀 보세요. 이거 뭐겠어요? 아까 자기 핸드백에서 자기 얼굴 사진 석장 꺼냈잖아요. 자랑거리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요.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 아, 할머니 사진, 어머니 사진, 제 사진 이렇게 해서 세 장을 이렇게 꺼냈네요, 이렇게. 자, 저희 집 가문들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미인이고, 어머니도 미인이고, 할머니도 미인이었어요. 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미인이라는 그 자랑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는 사진들을 바라본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인은 어떠냐?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모자를 가지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여자가 자기 집 가문들의 여자들은 대대로 예쁘다고 하니까 하인이 멈춰서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였대? 얼마나 이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좀 웃음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희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뭘 봐? 뭐 왜 보는 거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남자가 뭘 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 하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쁘다고 하니까 이제 하인이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당신 사진이 있는데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제가 젊으니까 예쁜 거죠. 얘기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서 여자 얼굴에 대고 한참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자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자니까 리본을 달아서 자, 여자에게 어때요? 이제 사진을 여러 개 대고 있는 이제 사진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에게 이렇게 사진을 대고 이제 사진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대고 여자 얼굴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신이군요. 이렇게 했죠. 아,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굉장히 이제 파릇파릇한 나이죠. 22이면 대학생이네. 그죠? 자, 22. 어때요? 22. 꽃다운 나이군요. 남자. 다음에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사진놀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여기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사진 나와 있죠. 요 사진이 첫 번째 사진. 22의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사진을 이제 여자 얼굴에 대줬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했죠? 이 어머니의 얼굴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약간 쉬게 표현을 해서 여자가 이제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 22에서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5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이렇게 45 중년 부인의 얼굴이군요. 자, 그 다음에 남자 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 얼굴에 대어준다. 할머니의 사진을 이번에는 여자 얼굴에다 이렇게 대주고 있는 거죠. 할머니 사진 여기 있죠. 할머니 요 사진을 여자 얼굴에다가 대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자,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 쉰 목소리 70살이 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로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자, 남자는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이 사진들을 다 내려놨어요.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이제 사진 놀이. 아, 네, 재밌었어요. 자, 근데 이 놀이가 이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역시 주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소유란 없다. 젊음마저도 이렇게 영원한 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 젊음도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 것.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돌려줘야 돼. 젊음 같은 것도 결국 모두 변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은 시간이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돌려줘야 된다. 영원한 소유는 없다. 자,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여자에게 바로 그 소유의 본질 모든 것은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소유에 대한 본질을 깨닫기 위한 그런 놀이였어요. 여기까지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연결돼서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남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음도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라진다는 점. 그래서 이런 상태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마저도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진놀이를 하는 남자와 여자였고요. 전개 부분이었죠. 전개 부분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느끼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빌린 물건을 하나씩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남자가 이제 사진놀이를 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아까 그 대사 있었죠.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던 요 대사 있죠. 요 대사하고 연결해서 요렇게 연결해서 이 대사에 연결된 것을 봐서 이 대사를 통해서 이 남자가 왜 사진놀이를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젊음과 아름다움도 모두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자가 알도록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유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 젊음마저도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모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 변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볼까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사랑에 빠졌네요. 그 사이에 또 하인이 또 나타났죠.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뺏어간다. 이번엔 저고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자,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진심을 담아 여자에게 다시 청혼한다.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제 자신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난 사실 빈털터리고 다 빌린 거야. 라고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뭐예요? 바로 이제 전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위기 부분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위기입니다. 자,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뭘까요? 봉투에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봉투에 있는 쪽지에 나가라라고 하는 문장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인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의 시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했으니까 이제 집을 빌리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가라가 뭐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남자가 쫓겨났겠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쪽지는 경고문이었었네요. 그죠? 시간이 다 됐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자, 이걸 봤을 때 이 경고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남자의 정체가 폭로되겠구나. 남자가 빈털털이라는 것이 들통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긴장감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위기 부분인 거예요. 빠바바밤 빰빰 이렇게.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나요? 이 큰 집이 당신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죠. 자,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 빈털터리임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자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이제 남자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사실 빈털터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 여자 충격 받았겠죠. 충격을 받는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죠. 저기 두두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 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당신마저도, 그러니까 저기 있는 달림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저 바람도, 그리고 여기 있는 나, 그리고 당신도 전부 다 빌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이제 극 작품의 주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모든 이제 달림이나 구름, 바람 같은 사물뿐 아니라 인간의 삶도 빌린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있죠. 모두 다 빌린 것이다. 당신도 빌린 것이고 나도 빌린 것이고 다른 달림도 구름도 바람도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큰 구두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발에 신는 거예요, 하인이.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제 실제로 이제 큰 구두를 신고 이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이제 큰 구두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하인이 가져온 큰 구두는 극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인이 가져온 큰 구두 한 짝은 남자를 쫓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뻥 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발로 차릴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게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래서 마치 차버릴 것만 같은 험악한 분위기를 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큰 구두발의 역할이 되겠네요. 결혼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제 고백을 날리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당신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당신 내가 사랑할 거예요. 어쩌면 좋아. 여자가 바로 거절을 못하죠. 이제 망설이고 있어요. 왜? 이미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이미 남자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덤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남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갑자기 남자가 이렇게 충격 고백을 하니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죠.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다. 이제 구두 거의 다 신었으니까 이제 빵 하고 차버리려고. 그쵸? 자, 그러면 큰 구두 한 짝, 바로 하인이 신고 있었던 큰 구두 한 짝의 역할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서 신고 있죠? 바로 구두발로 남자를 차낼 듯한 분위기를 그런 조성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자, 맹세는요. 명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이제 맹세 어떻게 하죠? 이제 여자가 막 망설이고 있어요.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죠? 어머니는 빈털터리 남자면 가라고 그랬는데 얘기죠.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사진 석장뿐 남습니다. 사진 석장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기록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전부 다 빌린 거잖아요. 빌린 것이기 때문에 외모도 변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전부 다 변하지만 남아있는 거 남자에게 남은 건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사랑이에요. 여자에게도 모든 것은 변하죠. 여자의 외모도 이제 점점 늙어가고 그렇지만 남는 건 사진 한 장, 그러니까 기록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다 변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자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이제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낙담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고 싶었는데 한 문제 차이로 잘 안 됐어. 완전 급실망. 이런 게 바로 낙담하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낙담했어요. 왜냐면 여자는 이제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진들의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엄마가 약속을 했으니까 남자가 빈털털인 것을 알고 이제 떠나려 하는 여자죠. 여자는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에까지 걸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여자에게 남는 사진 석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진 석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여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죠. 아까 이제 여자의 모습 사진 네 세 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세 장이 바로 이제 뭐 22의 사진, 45의 사진, 그리고 또 70살이 넘은 할머니의 사진,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 여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인데, 이걸 통해서 외적인 그런 모습은 결국에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 변하고 기록만 남을 뿐이에요. 결국에 변하는 것은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변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 내용이고요. 위기 내용이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고,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했어요. 그러나 남자가 빈털터림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 다음에 절정 볼까요? 잠깐만요, 덤. 여자가 멈칫섰어요. 여자도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 남자 얼굴 보면 흔들릴까봐.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침묵, 말을 하지 않아요. 여자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맞죠? 사기꾼 맞죠? 속였으니까. 일단 맞죠? 팩트죠.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사실 나 빈털털이에요.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하면서 앞에 있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거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가 덤으로 빌렸겠죠.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하잖아요. 나이 들면 다 변하잖아요. 눈동자, 코, 입술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잖아요. 자,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역시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관객 갑자기 당황스, 그죠? 누구에게 관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하고 있으니까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이 극의 특징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관객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소유란 모든 건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뿐 아니라 지금 이제 그게 있는 여자뿐 아니라 앞에 이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에게도 바로 그런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자, 관객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빌린 거다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여자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죠? 자,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이제 커다란 구둣발 지우지우 끌면서 남자에게 다가요. 왜냐? 남자를 뻥 차버리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남자는 뒷걸음질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절규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절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애타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민족의 독립을 절규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갇혀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게 이제 절규하다입니다.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하죠. 왜냐면 이제 뻥 차이게 생겼잖아요. 지금 하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여자에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쵸?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역시 이제 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갑자기 관객에게 또 말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지금 같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걸요.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죠? 막 험하게 했었어? 어디를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거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드렸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죠.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뭐 아이패드를 빌렸어요. 그러면 친구 거잖아요. 빌린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하고 다시 친구에게 주겠죠. 하지만 내가 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좀 험하게 다루겠죠. 막 쓰겠죠. 막 다루겠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빌렸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룬 거예요. 라는 거죠. 자,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역시 관객을 바로 그게 참여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갑자기 증인으로 끌려왔습니다. 앞에 관객이.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당신도 역시 빌린 거다. 내 것이 아니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빌렸던 거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준다라고 하죠. 당신도 내가 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내가 소중하게 다룰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쵸? 당신은 빌린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거예요. 즉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주제하고 연결이 되겠죠. 소중하게 다룰 거예요.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둘이 이제 이별하게 될 시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별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이별의 시간이 되게 된다면, 이제 빌려준 걸 다시 돌려줘야 될 시간이 된다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거예요. 내 인생은 당신의 소중한 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요, 당신의 인생에서 나의 소중한 덤이에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이니까, 빌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낄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나의 소중한 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앞에서 여자가 말했던 저는 그냥 덤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쩌다 보니 살게 된 내 인생이라는 의미였겠지만 여기서는 나의 소중한 덤이에요. 난 당신은 나에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 소중한 덤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겠어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남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겠죠. 덤덤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남자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절정 부분이었죠. 그래서 절정 부분의 내용은 남자는 소유의 본질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소유의 본질과 헌신적인 사랑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하면서 여자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 마지막이죠. 하강 대단합니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걷어챈다. 드디어 뻥 이렇게 바위 구두발로 뻥 이제 살짝 구두가 없어요. 다 돌려줘서 남자는 비너저리가 되었죠. 하지만 사랑에 빠져있는 아주 그런 모습이네요. 뻥 이제 하인이 이렇게 걷어찬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남자를 사랑하니까요. 이제 완전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말에 설득이 됐어요. 그만해요. 구두발로 차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남자는 대단하네요. 여자 만나는 지 얼마 안 돼서 얘기 좀 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바로 결혼하는 엄청난 속도. 그죠?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그 말짱한 사기꾼 누굽니까? 여자의 아버지였죠.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하고 이제 결혼하러 가죠. 여자는 여기까지가 이제 하강 대단원의 내용이고요.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고요. 함께 결혼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자, 소유와 바로 사랑에 대한 그 등장인물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죠. 자, 소유, 가진 것이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극에서 말하고 싶은 건 가진 거라는 건 모두 빌린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자, 사랑에 대해서도 깨달았어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도 빌린 것이다. 덤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빌렸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빌렸기 때문에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본문 내용은 전부 다 끝났고요. 자, 이어서 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보고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깜짝 퀴즈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남자는 결혼을 하려고 부자인 척 자신을 꾸몄다. 그렇죠.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지 않았죠. 아버지도 덤 같아요. 혹시 덤 같은 인생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놀이 뭡니까? 세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막 놀이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했었고, 또 여자의 별명으로 소유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 여자의 별명 뭐였어요? 덤이었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죠. 어쩌다 얻은 것이다. 나도 나의 삶도 빌린 것이다. 덤이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사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도 모두 빌린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사건이 전개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태도와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를 해보자. 극갈래잖아요. 지금 이게 희곡 갈래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서술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인물의 태도와 심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까요? 맞선을 보기로 한 게 누구였어요? 남자와 여자였죠. 서로 만났는데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러 물건을 빌려서 부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야기 속에 있는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서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다. 그래서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이나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인이 중간중간 등장해서 남자의 물건을 빼앗아 간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자는 부유해 보이는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어요. 호감을 보이고 있죠. 내용을 보시면. 자,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하나씩 빼앗아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남자는 이제 덤 이야기를 해주죠, 여자가. 그래서 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자에게 이제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되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빌린 물건을 하인에게 빼앗기면서 시간이 돼서 이제 다 돌려주게 되면서도 행복하게 느끼고 있죠. 왜냐면 이제 여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 여자는 하인의 난폭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인이 그 빌린 물건을 수거해가는 사람인 걸 모르니까 갑자기 왜 저렇게 하인이 난폭하게 굴지? 그래서 놀래는 장면 나오죠. 하지만 남자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자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부자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남자가 떠나려는 여자를 설득하며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가 소유한 것은 다 빌린 것이라며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주제 의식이었죠. 그래서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소유라는 것은 모두 다 영원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은 빌린 것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를 설득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여자는 이제 결과적으로 남자가 빈털털인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여자도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남자를 떠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 이 희곡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자. 희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의 이제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남자의 대사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약속이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써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루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디를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거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약속하고 있는 것이냐, 두 가지 써야 됐죠. 처음에 뭘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는 여자가 이제 빌린 것이라는 거죠. 당신은 빌린 것이요. 당신은 빌린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 당신도 빌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빌린 물건을 이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돌렸다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빌렸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이별의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약속하는 거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주제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계속 주제.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소유는 모두 다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식이죠. 자, 주제의식 뭡니까? 약속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남자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소유의 본질에 대한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준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약속한 거는 당신도 빌린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겠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주제의식, 바로 소유에 관련된 거 하고 연결해서 쓴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한 것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곡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자. 다음은 이 곡의 처음 부분에 쓰인 작가 노트 일부이다. 무대 설정과 관객의 역할. 이제 극이니까 이제 무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관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주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특이한 건 뭐였어요? 이 극에서는 관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포인트가 되겠죠. 이 작품은 응접실은 이제 조그마한 지금 이제 따지면 우리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아주 작은 극장, 그리고 실내에서 공연하기에 알맞도록 썼다.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실내악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대가 필요하지 않다. 무대 설정은 간소하다, 작다 라는 거죠.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무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막 엄청난 공연 있죠. 알라딘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려면 무대를 따로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공간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알라딘 계속 얘기하지만 알라딘에서 지니가 노래하는 부분에서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아야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희곡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제의식과 딱히 연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딱히 필요 없고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 별로 필요 없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작가가 생각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관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극에서는 이 연극의 등장인물 그리고 하인은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제 관객이 되겠죠? 관객. 자, 관객에게 그러니까 무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여기서는 관객의 참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관객으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이 빌린 물건을 단순히 소독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단순히 이제 뭐 연극에 사용하기뿐만이 아니다.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소유한 것은 빌린 것이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주제 의식이죠. 그것을 관객에게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주제의식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관객에게 직접 빌려서 자신의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린 것은 모든 소유는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빌린 것은 소중히 여겨야지 라고 하는 그런 주제 의식을 잘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관객에게 빌려요. 모자를 빌리면 그 모자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다가 다시 관객에게 돌려주겠죠. 그리고 그거 모자를 보고 있는 관객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모자를 험하게 쓰면 안 될 텐데 라고 나에게 잘 돌려줘야 될 텐데 라고 두근두근 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유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빌린 것은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서 되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관객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이 희곡은요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 없이 관객의 물건을 이용한다. 관객의 참여를 시켜요. 자, 이 같은 설정은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해요 하도록 하고, 또 극의 상황과 주제의식, 모든 소유한 것을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관객 스스로 이제 자신의 모자를 빌려간 저 극을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관객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제의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객의 참여가 중요하다. 자, 이 희곡에서 비판하는 바를 오늘날의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자, 이 희곡은 주제의식이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할 수 있나 보면 되겠죠. 자, 이 희곡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과 물건들을 빌려서 맞선을 보는 남자, 부유해 보이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결혼하려는 여자를 등장시켜 물질의 소유 정도를 결혼의 조건으로 여기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남자가 돈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것보다 난 돈이 300억 있어요. 그럼 눈이 띠용띠용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의 조건이 된다. 그게 조건이 된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 극에서는 모든 것은 빌린 것이기 때문에 다 되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그와 연결해서 본다면 물질을 중시하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쵸? 오늘날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인간의 모든 관계를 물질, 즉 돈과 연관해서 판단하는 물질망론주의, 이걸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서 사랑과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물질망론주의, 모든 물질은, 모든 돈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다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희곡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소유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죠? 이제 쭉 이제 둘이 이제 맞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소유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유라는 것은 전부 다 빌린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하게 아끼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 물론 사랑 역시 어때요? 나는 당신을 빌린 거기 때문에 당신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다룰 것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작품은 빈털터리인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서 여자에게 청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대사와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이 작품은 갈래는 이제 극갈래잖아요. 극갈래는 뭐가 없어요? 바로 얘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없답니다. 서술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겠어요? 바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극갈래니까 그렇구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극갈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빌린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모르고 있나요? 처음에 이제 하인이 물건을 뺏어가죠. 하인이 물건을 중간중간 뺏어가니까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맨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하고 굉장히 담담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걸 봤을 때 남자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모른 채 아니죠. 그래서 X.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인 것을 알게 된 후 남자에게 이별을 고하고 떠난다. 첫 번째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여기 하강 대단원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남자에게 이제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당신을 뭐라 했어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러 떠나게 되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처음에 이별을 구하고 떠났지만 결국에 남자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남자와 함께 결혼하러 떠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난다는 아니겠어요? X. 자, 남자는 하인이 넥타를 가져가자 의아해하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갑자기 누구에게 넥타를 빌렸어요? 바로 이제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렸죠. 그래서 이 극은요 굉장히 특이하게 관객의 참여가 있더라. 왜 관객의 참여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객이 참여를 통해서 소유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거 모든 것은 빌린 것이구나. 돌려줄 때까지 굉장히 소중하고 아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관객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했었죠. 자, 남자와 여자는 덤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죠. 여자가 나는 덤인 것 같아요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었죠. 그러고 나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죠? 자, 남자는 뭐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소유에 대한 얘기죠.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자에게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을 설득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빌린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빌린 거기 때문에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당신도 빌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맞는 게 되겠죠. 소유에 대한 깨달음으로 청원하고 있죠. 설득하고 있죠. 자, 남자의 정체가 담겨 있는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하인에게 맨 마지막 그 위기 부분을 보시면 하인이 뭐래요?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근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봉투 안에 쪽지가 있었고 쪽지 안에 나가라 라고 하는 이제 경고문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남자는 빈털털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 뺏겼기 때문에 나가라 라고 얘기가 쓰여있고 그래서 이 봉투를 통해서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의 정체가 담겨있는 건 봉투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거 바로 무엇이었어요? 세 장의 사진이었죠. 자, 그리고 남자가 저택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임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 하인이 구두발로 펑펑펑 찼죠. 그 구두가 되겠네요. 자, 남자는 하인에게 빌린 물건들로 여자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빈털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여자의 환심을 처음에 사려고 했죠. 하인은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회수하고 있죠. 남자의 정체를 여자에게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 말 없이 뺏어가니까 여자가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난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는 여자가 모르게 관객에게 말을 걸어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 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남자가 그 넥타이 빌렸죠. 관객에게 빌린 것을 되돌아주면서 물가에 젖어 있다 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이런 장면이 다음에 어땠어요? 빌린 것을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하고 관객석을 거닐면서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이 중얼중얼 거린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자가 모르게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죠. 그래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남자와의 결혼을 승낙하고 있다. 우리 엄마가요, 빈털터리하고는 결혼하지 말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었죠. 아니요.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기꾼인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덤에 대해서 자신이 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안 미워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죠. 덤, 혹시 그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니지. 아버지도 혹시 태어난 게 덤이 아닐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게 돼 있죠. 어머니께는 안 됐대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서 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도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건 덤인 거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기꾼인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지 않아요. 자,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나무하고 고양이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본문에서 했으니까 한번 체킹해보세요. 자, 어때요? 하인은요, 뭘 가져왔어요? 구두를 가져와서 남자를 쫓아내려는 행동을 해서 극중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 그렇죠? 구두를 가지고 펑펑펑 남자를 차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남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긴장감을 조성하게 된다. 자, 우리가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게 학습활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공간의 설정,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하고 또 등장인물이 1억 명이 될지 3천 명이 될지에 대해서 제약이 전혀 없는 거 뭐겠어요? 바로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거 공연을 하는 희곡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연 세트장도 있고 이러니까 갑자기 과거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 슝슝슝 하기에 좀 어렵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수를 갑자기 막 1억 명씩 늘리고 대규모의 더 전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희곡 같은 경우에는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시나리오는 이제 방송이잖아요. 화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희곡 작품은 관객의 눈앞에서 사건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내 눈앞에서 알라딘이 상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서 연극이 상영이 되는 거죠. 뮤지컬이 상영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내 눈앞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희곡은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희곡은 어때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설정, 등장인물 수에 제한을 받고 있더라. 세트장에 맞게 이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했죠. 화면에 나타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희곡과 시나리오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극갈래에 속하는데 하나는 이제 무대 연출을 위해서 하는 대본이고, 그리고 이거는 화면 상영을 위해서 하는 대본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 활동에서 본 곳에는 또 다른 뭐 효과 여러 가지 효과음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게 또 시나리오의 특징이기도 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극갈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